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우리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치료를 담당하는 장명수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이번 학기도 아직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학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우리 학업이나 우리의 삶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업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있지만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사과정에 입학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들과 접하고 인사 나누고 학업을 나누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치료라고 했는데 21세기에 특별히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나누면서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고 어떠한 연구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하고 달라서 이제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남들 지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연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학습하고 또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과목의 목표, 고우를 보면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가정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가족의 형성과 함께 가족 생활 주기라는 이제 단어를 용어를 쓰는데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이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부부 두 사람이 있는 신혼의 기간과 자녀가 태어나는 3인가족 혹은 4인가족, 완성가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영아 시절과 유치원 시절, 학령기 시절, 또 이제 부모가 중년기가 되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는 그런 시절, 또 이제 그 이후에 장년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출가하고 집을 떠나는 빈둥지 시기가 오고 결국 나중에는 노년기가 되고 노년기 때에서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다가 또 그 사람도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가족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주기, 가족 생활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가족 구성원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가족 상담의 관점에서 가족 개개인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가족이라는 이 맥락 상황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전하고 가족의 문제 행동을 둘러싼 가족 상황 안의 관심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가족 치료, 가족 상담적인 관점을 우리가 연습하고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정을 통해서 가족 상담의 개념, 또 치료 이론들 실제로 학습하여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대양하는 것이 본 과정의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수업 개요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것은 비대면과 대면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된다면 여기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할 수는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토의나 발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비대면인 경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과제물로 버지니아 사티어의 사람 만들기, 맥골드리 걸슨이 쓴 가족 분석 가이드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의 주 교재는 전문자외 3인 공저인 가족치료 이해 학기사에서 나온 것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보면서 참고 도서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치료의 이해라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보면서 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동양 문화의 관점과 서구 문화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심리치료, 개인 심리치료나 가족치료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사실은 동양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틀에 맞추어서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접근은 서구의 이론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을 보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어떻게 가족의 문제에 우리가 접해왔는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가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교재에 있는 대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재는 가족혁명 시대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농어촌 사회나 또는 그 대가족 사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사회는 가족의 측면에서 대단히 혁명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서 나오는 대로 보면 가족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5인 가족 쭉 있는데 1인 가족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1인 가족이 30%.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1인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날은 당당하게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나 홀로 가족이죠. 그만큼 가족의 혁명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붕괴되는 시대, 가족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의미가 가치가 사라지는 가족이 붕괴되는 시대, 전통적인 대가족 시대에서 소가족, 핵가족 시대로 와서 이제는 가족이 1인 가족이 되고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그래서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족 붕괴 시대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가족의 가치관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죠. 특별히 한 가족 한 지붕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고 아이들도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치관도 서로 다르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 가치관 사이의 굉장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위협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총체적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위기의 시대가 오늘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위협을 받는 그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오늘날은 경제 문제가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들도 많지 있지만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는 가정, 개인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부터 위시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이 나누어지고 또 지역과 지역이 나누어지고 계층이 나누어지고 또 문화적으로 나누어지고 종교적으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첨단 과학적인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한 인간이 홀로 살아도 컴퓨터나 또는 AI라든지 그런 과학 문명 기기들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간과 어떤 기술 또는 과학적인
그런 기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양한 문화적인 요인들도 또 많이 위협을 하고, 이런 4차 산업 사회의 다양한 영향들로 인해서 현대 가족이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생각에서 볼 때 가족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가족의 본질을 얘기할 때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가 되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좀 더 큰 단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학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 동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구라는 것도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라, 또 민족 이런 이제 단위들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는 여전히 가정이고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볼 때 결혼으로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령한 집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결혼과 관련된 공간적인 그런 성격을 주로 드러낼 때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가구라고 말할 때 가구, 이거는 행정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용어입니다. 한 가구, 두 가구, 몇 가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고 우선 조사를 하고 할 때 가구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 가문이라는 그런 가족과 관련해서 그런 용어는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둔 집단적인 의미를 말할 때는 가문이다. 어느 가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뜻하다, 차갑다, 행복하다, 또 불행하다, 참 어둡다, 밝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 우리 형제 상호 간의 이미지, 또 자매와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미지, 가족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소중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초 단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물뚝이라는 이 학자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거주하고 공동 거주하고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생식의 어떤 특성을 갖는 사회 집단이다. 생식의 기능을 통해서 부부간의 재생산 또 탄생, 생명 재창조의 그런 기능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관계 함께 거주하는 이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원래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죠. 가족은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인 남녀와 출산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로 구성이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몰독이 생각한 가족의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레비 스트라우스는 또 말하기를 가족은 결혼에 의해서 출발하고 가족 구성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다. 가족 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 성적 의무와 권리, 존경과 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감정이 통합되어 있다. 예. 이 사람도 몰독과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서 심리적인 차원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애정과 존경과 같은 그런 차원의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바라봤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가족 이해라는 차원에서 가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가족은
존속하기 위한 기본 단위를 형성한다. 그렇게 봅니다.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폐쇄적이고 또 신축성 있게 변화할 수도 있다. 가족은 다른 어떤 타인의 가정, 다른 조직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폐쇄적인 가족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대화하고 가족 안에서 혈연 관계 안에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 그러면서도 신축성이 있다. 우리가 그 가족을 결혼을 통해서 출가시킬 수도 있고 군대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의 해외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차원의 가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가족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고유한 기능, 성장, 발전, 어떤 욕구 충족,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정,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족은 규칙을 만들고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부모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어머니가 또한 가정의 어떤 여성 지도자로서 규칙을 만들고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성원은 동거하고 동고, 동락을 함께하고 운명 공동체로서의 어떤 조직체로서 유대관계가 아주 밀접한 그런 차원, 이것이 이제 가정이다, 가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은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본 서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가족 치료, 패밀리 테라피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테라피와 카운셀링의 차이가 과거에는 엄격하게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카운셀링과 테라피의 용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테라피는 심층적으로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카운셀링은 좀 더 단기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문제 중심의 그런 접근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현대 가족은 구조나 기능,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정에 많은 위협을 당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가정의 구조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 이렇게 대가족 체제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핵가족, 심지어 나 홀로 가족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가족이 서로 보호하고 애정관계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전의 그런 관계 그런 기능들이 강조되었다면 오늘날은 그냥 단순히 쉼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오히려 더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대 가족의 여러 가지 극심한 변화 때문에 가족 안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치료의 단위, 관계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접근 방법, 개인 치료, 개인 심리 치료와 가족 치료의 차이점은 개인 심리 치료는 말 그대로 개인을 단위로 하는 거죠. 개인의 심청 심리를 다루고 개인의 어떤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개인의 알코올 문제, 개인의 어떤 언어 생활 문제, 개인의 사고, 감정의 문제, 개인의 행동의 문제, 개인만 집중적으로 인트라사이틱한 개인의 심청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비해서 가족 치료는 개인을 아무리 잘 다루어도 가족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을 단위로 가족이라는 이 관계망 우리가 관계망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어린아이 때 모빌이라는 것이 있죠. 모빌이 이렇게 있는데, 모빌은 달리는 어떤 인형 하나를 건들면, 이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계망이라는 거죠. 관계망. 개인 하나만 다루면 되는데, 가족은 개인 하나를 다루었는데 가족 전체의 관계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족 질환은 개인의 단위가 아닌 가족의 단위, 관계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그 체계 속의 상호작용에 개입하여 상호작용, 가족이라는 상호 간의 어떤 작용에 개입하여 개인의 문제와 가족 전체의 어떤 역동, 힘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접근이 가족 치료다. 패밀리 테라피는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망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치료 접근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현대 가족 치료는 단기적이고 솔루션 해결 중심에 초점을 둔다. 가족 치료는 거의 다 그러니까 개인 심리 치료보다 후기에 나중에 나왔죠. 19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 90년에 개화가 완전히 되고 또 현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의 가족 치료는 단기적인 해결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가족 치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가족 치료는 대체적으로 단기적이고 해결 중심적이다 그런 차원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는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접근한다. 가족을 상대한다는 것이 한 명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 대단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가족 전체의 어떤 변화, 어떤 개선, 여러 가지 치료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인 실무적인 실제적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가족 치료에 도움이 되고 손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생각하고 치료를 설계한다. 가족 치료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10회 이내 또는 뭐 길어야 15회 이내 이렇게 종교를 목표로 두고 그렇게 치료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대 가족 치료의 단기 목표 중심의 그런 치료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사, 패밀리 테라피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족 치료사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심리 치료와 가족 체계 이런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 전문가. 심리 치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심리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 체계의 이론은 개인 심리 치료도 잘 알지만 가족이라는 가족 단위의 가족 치료는 주로 체계 이론, 시스템 테어리라고 하는 체계 이론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개인 심리 치료하고 체계 이론은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개인 심리 치료는 그동안 정신분석이라든지 프로이트, 아들러, 유언과 같이 개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그런 심리치료 이론이었다면 체계에서는 시스템이죠. 관점이 유기체, 관계망,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관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인데 적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런 훈련을 학업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족치료사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 가족 체계 맥락에서 정신장애와 정서장애를 진단 또한 치료할 자격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개인과 가족의 전체적 장기적인 안녕에 관심을 두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다. 이 통합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어떤 이론 하나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 심리 치료 이론과 또 정신 역동적인 관점, 행동주의 관점, 인지적인 관점, 인본주의 관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이죠.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 관계나 직장 관계, 파트너, 정서적인 건강생활, 사회생활, 지역생활 등이 향상되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가족 치료를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성장이나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 직장관계, 또 정서적인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상의 어떤 자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치료의 발달 배경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가족치료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가족치료라는 이론이 형성되기 전에 가족치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 심리 치료가 먼저 앞섰는데 개인 심리 치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가족 치료가 이렇게 발생할 때까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또는 개인 심리 치료를 연결해서 가족 치료 사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 치료, 패밀리 테라피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 심리 치료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무엇이 있어서 결국 가족 치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먼저 집단 역동운동,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개인 심리 치료를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쭉 이렇게 20세기 초반기에 개인 심리 치료가 프로이드, 아들러 융, 또 다양한 정신역동학자들을 쭉 이렇게 많이 배출하면서 개인 심리 치료에 쭉 열심을 다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해도 가정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에 부닥치면서 집단 역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집단 역동이 심리치료의 어떤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변할 수 있는데, 모레노라는 그 의학자, 정신의학자가, 이제 어떤 개인보다는 어떤 그 집단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단역동. 이제 이것이, 만남의 어떤 인카운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도 많은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 심리 치료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집단,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서서히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시각. 지금은 이런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개인의 문제를 환경이나 집단이 함께 상호간에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 단순히 개인 한 사람만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개인의 문제를 아무리 다루어도 가정 안에서 집단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개인과 환경, 집단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단은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1 더하기 1은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산술적인 개념에서는 2인데 우리 어떤 그 심리치료 집단 역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1 더하기 1이
때로는 3도 되고 5도 되고 또 10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단이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역동이란 말이 힘인데 집단이 어떤 역동의 힘을 만들어내더라. 그런 차원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단 토의가 개인 지도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이죠. 한 명을 아무리 개인 지도를 하는 것보다 3명, 5명이 모여서 집단 토의를 하면서 집단 상호 간에 서로 배우고 나누고 도전을 주고 또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내용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2명, 3명, 4명 방법으로 주고받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개인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집단에도 뭔가 힘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룹이라는 말을 쓸 때 한 명이 아닌 2명이 아닌 3명을 말할 때 이걸 3명부터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타내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족 생활지기와 가족 치료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가족의 문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치관과 여러 가지 숙제, 과제들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좀 더 또 세분화시키면서 또 현대사회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